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상황이라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 이제 놀랍지도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에 이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냥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1904년 이전, 그러니까 러일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압록강 하류에 용암포를 점령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고, 여기에 이제 영국의 경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지리상으로 너무 먼 지역이다 보니 동맹을 만들어서 이 동맹으로 하여금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면서 일본을 전략적으로 키워주죠. 근데 결국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싸울 수밖에 없게 됐고요. 대한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중립이다라고 대외 중립을 선언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해서 일본이 이제 처음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는 기습을 당해서 이제 처음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리고 또 일본은 동시에 일본군들이 일본군들이 한성을 이제 우리 서울을 일본군들이 장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이제 강제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첫 번째였었죠. 첫 번째 한일의정서를 이제 강요를 합니다. 이 한일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군사기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어느 땅이든 일본이 필요하면은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었죠. 1904년 이제 기습 공격으로 시작했었던 일본이 러시아의 해군들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해군들을 이제 사실상 정리를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육군도 이제 승기를 잡아가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제 여기 일본이 빠졌죠.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아가자 두 번째 조약인 제1차 한일 협약을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 제1차 한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일본이 내정 간섭을 심화하면서 재정 고문인 메가다와 외교 고문인 스티븐슨을 파견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화폐를 이제 일본의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었던 인물이고요. 이 외교 고문이었었던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비록 미국인이긴 하지만 일본화된 미국인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외교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얻고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한 이후에 러시아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그 함대가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힘들게 우리나라 근처까지 이제 다시 왔는데요. 이 함대를 대마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의 함대가 공격을 해가지고서는 이 러시아 해군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패배로 이제 더 이상 육군도 해군도 더 이상 일본과 싸울 수 없게 된 러시아는 사실상 일본한테 항복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갑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시행을 했었던 게 바로 미국과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요,
일본에서 이제 가스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테프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둘이서 몰래 체결한 조약, 그래서 몰래 체결한 조약, 그래서 밀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가스라는 일본의 수상이 되는 사람이고 테프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 주요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이 몰래, 대한제국 몰래 협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미국은 이제 필리핀을 차지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대가로 조선을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가로 우리 조선을 일본한테 넘기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이번에는 영국이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러일 전장 이후에 이제 다시 조약을 갱신을 한 내용인데요. 제2차 영일동맹에 따르면 영국은 인도 중국에서의 그런 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를 버렸고 영국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일본이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하죠.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영국, 러시아가 모두 손을 떼고 이미 청나라도 손을 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나라들이 사실상 거의 남지 않았죠. 이제 남아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독일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 보면 독일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남아 있거든요. 독일, 프랑스인데 사실 이 독일이랑 프랑스는 이렇게 일본이 이제 사전에 여러 나라들과 미국하고는 필리핀으로 우리 조선을 바꾸고 영국에게는 인도 중국으로 바꾸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 좀 빈정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독일도 우리 조선을 바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칭따오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 다른 말로 우리 발음으로는 청도라고 하죠. 중국의 청도가 당시 독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청도를 장악하는, 칭따오를 장악하는 조건으로 조선을 넘겨준다라던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차이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베트남이나 이런 동네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인도 차이나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조선을 넘겨준다. 이런 조약이라는 밀약들을 체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일본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브앤테이크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게, 독일이 갖고 있었던 청도, 칭다오의 경우에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이곳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과 칭다오를 둘러싼 협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칭다오에 대해서 욕심이 났다, 청도에 대해서 욕심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가 독일 히틀러에게 장악이 되면서 BCG 프랑스라고 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잠시 인도차이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제 일본이 인도차이나를 노리고 군대를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이나 프랑스하고는 이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꿍꿍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대응은 이렇죠. 우리가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의 활동에 잘 알고 계실 텐데, 1919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청도, 칭다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본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걸 요구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아쉬운 걸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던 거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활동을 할 때 그곳이 상해의 어떤 지역이었냐 그러면은 프랑스가 관리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본이 프랑스한테다가 이런저런 혜택을 주지 않고 조선을 그냥 집어삼킨 거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벌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제로 세 번째 조약을 강요를 하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요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 맺은 게 아니고요. 당시 우리나라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사죠. 공사를 역임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여기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산의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안 하려고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종이 협박을 받다가 나는 이런 거에 도장 못 찍겠다. 그러고는 이제 나가버렸고, 당시 이제 외교를 책임지던 외무부 장관, 외교부 관련한 뭐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못 찍겠다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5명의 그 대신들이 이 을사늑약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이 을사오적의 대표자가 바로 그 유명한 매국노인 이완용입니다. 이 이완용이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 이게 늑약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텐데요. 조약이라는 거는 두 나라 사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외교 문서를 조약이라 그러고, 늑약은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가짜 조약을 우리가 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3단계의 종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뭐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정당한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정부에서 임명한 정당한 대표자들이 정당한 대표자가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뭐 가가지고 막 도장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표자가 참여를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그 각 나라의 대표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조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을 조율을 해오면 이거를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이제 추인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정 절차를 밟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냐, 공식적으로 이제 반포가 된 거냐, 뭐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는데, 을사늑약은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을사오적은 나라에서 임명한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종은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도장을 안 찍어요. 도장을 안 찍는데 어디서 이상한 도장이 하나 찍혀요.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의 그 도장들 중에서 외교문서용 도장과 국내용 도장이 있는데, 이런 문서, 외교문서에는 당연히 외교문서용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국내 문서용 도장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도장도 제대로 된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 공식적으로 반포가 됐느냐. 일본은 반포를 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반포한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린 이런 조약 맺은 적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은 이거 체결되는 그 분위기 과정부터 시작해서 절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조약이라고 부를 수 없는 늑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주장입니다. 뭐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자, 이렇게 힘으로 조약도 아닌 조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2가지 주요 내용은, 일단 외교권을 박탈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외교 관련한 일들은 모두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바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서는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실상 선언해 버린 결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905년 사실상 우리나라는 정당한 그 자주국가로서의 그런 상당 부분을 이제 상실을 해버리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제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헐버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우리나라에 선생님으로 와 있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을 미국으로 파견을 해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이미 가스라테프트 미략으로 미국은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일본한테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마침 이 무렵에 러시아 황제가 주선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다가 대표단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준 열사가 이준 열사와 그리고 이상설, 이휘종이라고 하는 세 분의 이제 대표단이 뭐 헤이그까지 그 먼 길을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회의 참석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가 여기까지 온 거를 보고는 절대 이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담 참여 자체를 이제 봉쇄시켜 버렸고, 그래서 이곳에서 언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준 열사가 그곳에서 뭐 분을 못 참고 이게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나중에 나서 이제 이상설 이제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 이후에 이제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해외에 머무시면서 뭐 만주나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요. 뭐 이휘종 선생님께서는 이후 활동이 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후에 이분이 원래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러시아 쪽에 뭐 혁명이라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뭐 좀 그 이후에 뭐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 헤이그에서 이제 우리나라 특사가 참여를 못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은 이때 아직까지도 독립을 지키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일본이 우리도 이제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깨를 으쓱으쓱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한제국의 대표단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일본이 그렇게 으스대려고 했던 거를 이제 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을 좀 바꿉니다. 1905년 울산늑약 체결한 이후에는 괜히 조선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골치 아프게 다스릴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득만 뽑아먹고 이제 뭐 조선은 그냥 방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했다는데요. 이게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로는 안 되겠다, 그냥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체결된 게 뭐냐면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이것도 뭐 사실상 협박에 의해서 벌어진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종 퇴위 순종 즉위도 사실상 거의 사기예요. 고종한테는 퇴위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지금 상황이 영 안 좋고 일본이 분노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황태자인 순종을 대리청정을 맡겨서 그냥 뒤로 좀 빠져 계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작을 해가지고서 고종 황제를 퇴위한 걸로 처리해버리고 순종 황제를 즉위시켜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미칠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서를 조작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다라고 해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는데, 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그 문서는 이제 고종이나 순종이 이제 허락한 적이 없는 위조 문서였죠. 이 문서를 위조한 사람 이완용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도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이 정미칠조약의 또 다른 내용은 차관정치라고 해서 우리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부서에 이제 차관이 있는데, 이 장관 자리는 이제 조선인들이 차지한다면 그 밑에 차관은 일본인들이 장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차관 그러면 장관이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된 얼굴마담에 가깝고 실무는 차관들이 보통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전부 일본인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대한제국의 행정이 완전히 일본인들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영토가 될 수도 있었던 간도를 이제 청나라한테 넘겨버렸고요. 호남에서 의병들을 탄압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는 등 1909년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힘들을 다 빼놓고요. 1910년이 되면 드디어 한일 병합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 강요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자, 우리 여기 쭉 가서 뭐 여기 사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잠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한일의정서는 최초로 체결된 조약이었었죠. 이 최초로 체결된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해 준다. 이거는 이제 그냥 립 서비스죠. 그냥 좋은 말이고, 실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다 영토를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1차 한일협약, 바로 이제 메가다, 여기서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스티븐슨,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정 외교를 지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을사늑약의 내용을 보시면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그리고 통감을 두고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라고 했지만, 네, 그렇게 외교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항일 의병투쟁의 전개라는 단원인데요. 가장 큰 게 일단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뭐 고종황제도 이거는 조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고종황제뿐 아니라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의 신문에서 배웠던 황성신문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을 실음으로써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또 억울함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우리 그 영국인 그 배달이 활동했었던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이 내용을 실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명성황후의 집안이죠. 이제 그 민씨 집안의 민씨 집안의 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민영환이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한성에 있는 그 시전 상인들이 상가를 철시를 하면서 저항을 했고, 또 동맹 휴학이에요. 이게 동맹 유학이 아니라 휴학인데 잘못 나왔네요. 예, 동맹 휴학을 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을 하고 저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대표적 활동인 의병 활동 등을 합니다. 자, 의병 활동까지 이제 이렇게 활동한다고 봤고요. 의병 활동은 조금 밑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의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의거 활동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 테러 아닙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알카에다니 뭐 아니면 IS니 뭐 탈레반이니 이런 애들이 하는 테러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했었던 의거 활동은 기본적으로 척결해야 되는 대상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걸 당연히 민간인들이 잘못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의거 활동을 했다는 게, 뭐 그런 알카에다니 하는 뭐 IS니 하는 그런 테러 조직들의 활동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일단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미국의 스티븐슨을 저격한 사건입니다. 스티븐슨은 아까 우리나라에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월급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월급을 받고는 일본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일본으로의 그런 그 통합을 원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보다가 참지 못한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의사들이 이제 총을 들고 한날 한시에 스티븐슨을 죽이러 나타납니다. 근데 참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대요.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스티븐슨을 저격을 해서 죽였다는 것 자체가 참 스티븐슨을 죽을 운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 고종 황제에게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예, 만주에 있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당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이게 일본의 그런 그 침략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대종교를 나중에 만드는 걸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나철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일사오적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라고 하시는 의사께서 이완용을 처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완용을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등 많은 분들이 일제 침략에 협조를 하는 친일파들, 매국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병 활동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의병 활동은 뭐 우리 의병의 원조로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활동했었던 의병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그 의병들이 아니라 우리가 국권을 잃는 과정에서 활동했었던 의병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이 있었고요. 1905년 을사의병이, 그리고 1907년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미사변,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는 시해 사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 갑오 3차 개혁의 내용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 내려가자 유생들의 주도로 이게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뭐 고종의 명을 받은 유생들이 주도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간 파천 이후에 고종이 자진 해산을 이야기했을 때 해산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고종에 의해서, 해산도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왕이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을 했고요. 뭐 단발령도 철회가 되면서 자진해서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1895년 의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1905년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뺏어가서 독립국의 그런 위신을 훼손시키는 사태, 바로 을사늑약이 있었죠. 이 을사늑약에 따라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 때부터 그랬고 을미의병 때도 그랬고 주로 이제 양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병장 그러면 지금 여기 유생 이렇게 되어 있는 민종식, 최익현 같은 이런 성략을 공부한 양반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을사의병부터는, 이건 중요하니까 표시를 따로 할게요, 평민의병장인 신돌석 장군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제대로 훈련받고 규모가 큰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격전을 전개를 하면서 치고 빠지는 형태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활동이 조금 사그러들어 갈 무렵쯤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1905년에서 6년 넘어가면서 좀 사그러들어요. 이 당시에 이제 뭐 고종 황제의 명령을 이제 받은, 사실상 뭐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뭐 그 밑에 있는 친일파들이 명령을 내렸겠지만 우리의 친위대나 진위대 병력들이 이제 뭐 의병을 이제 제압하려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과는 잘 싸우시다가 고종 황제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 우리 군대와의 싸움은 거부를 하고 그냥 이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마도에 끌려가서 대마도에서 복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건강을 잃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을사의병이 조금 꺾이나 했는데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된 1907년이 되면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했다. 거기다가 군대도 해산되면서 상당히 다른 이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요 배경으로 하는 게 뭐 몇 년 전에 유명한 드라마였던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얘기가 좀 언급이 되던데요. 이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냥 얌전하게 그냥 무기 반납하고 해산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무기를 반납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었던 의병들이 꽤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방의 진위대들 중에서는 무기고를 털어서 그 무장한 채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런 해상군인들이 의병과에 합류를 하면서 기존의 뭐 양반이라던가 평민 출신들은
아무래도 정규 군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술이라든가 전투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상 군인들이 이제 활동을 합류하면서 전술과 전투력이 향상되고 또 무기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장 수준도 좋아지면서 일본이 이제 골치를 앓게 됩니다. 뭐 당연히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런 의병 활동이 제법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각 의병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13도 창의군이라는 겁니다.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13도 창의군은 주로 이제 양반들 위주로 결성이 되다 보니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런 양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임을 인정해 달라라고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 시설들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알리면서 우리가 서울을 점령하게 되더라도 일체 외국인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경문을 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서울 진공 작전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진공 작전으로 모인 13도 창의군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단위 가까이 될 정도로 모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컸는데요. 참 어이없게 실패해 버립니다. 일단 선봉에 서서 이제 동대문 일대로 진출을 하고 있었던 이제 선봉 부대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서 크게 패하게 되는데요. 뭐 이것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뭐 나라도 중요하지만 뭐 효자로서 뭐 불효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총대장이 집에 가요. 장례식 치르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초장에 한번 크게 지기도 했고 뭐 총대장은 집에 가버렸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그냥 흩어져 갖고 실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 버렸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으니 야 니네 안타깝다 이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어라 이것들 봐라 의병들 별거 아닌 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이게 만만치 않네 라고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의 의병들의 활약이 눈부시자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호남 지방을 쑥대맛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전라도에 있는 의병들 그리고 또 의병을 도와준 사람들, 의병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이 당시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우리 독립기념관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남아 있는데 보면 아주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우리를 도와주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가족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다 그러면 절대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죠. 자기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가족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죠.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제 의병 활동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병을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한테까지 엄청난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의병 활동의 근거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무장투쟁을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무장투쟁의 전통 뭐 이런 투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해외에서 이런 무장투쟁하죠. 그 시작은 정미의병, 그 앞에는 을사의병, 그리고 이제 을사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좀 중간에 좀 뜨긴 하지만 이 사이에 그 우리 활빈당이라 그래서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의적들 있잖아요. 그런 의적들 활동, 활빈당 활동을 통해 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이 일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을사의병 앞에 활빈당 활동, 을미의병, 그리고 을미의병 바로 1년 전이면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을미의병, 활빈당,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항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꾸준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명훈 장일환 이제 의사의 이제 모습이고요. 안중근 의사 모습 아시죠? 예. 이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모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이 안중근 의사의 뭐 사진을 보고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진짜 엄청 욕 먹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명하게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의 의지를 다지면서 스스로 이제 손가락을 하나 잘랐었던 이 단지 결의를 했었던 뭐 손 모양도 보이시고요. 뭐 또 여기 보면 이제 독립운동에 예, 의병 활동을 하셨던 지역들과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의 모습을 이제 사진 찍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의병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죠. 요 가운데에 계시는 분의 복장이 대한제국의 그런 대한제국군의 복장과 이제 일치한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그 군인들이 모두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의병 활동에 참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뭐 정미의병 당시에 의병장의 직업을 보시면 정미의병쯤 되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이제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죠. 여기 뭐 의병 활동하다가 잡히신 분들의 모습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